9월 2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이긴 했지만서도요.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는 대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서 10만 명 이하로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죠.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잠시 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오늘 권은희 의원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을 입수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쟁점, 수사 포인트가 무엇일지 신장개업 김 과장에서 따박따박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문화미식회에서는요. 탱고의 영혼을 연주하는 반도네오니스트 진선 씨 초대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어제부터 바뀌었죠.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하태경 후보 공약이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10만 명 이하로 감축하면 대부분이 다 잘려야 되니까요. 제가 착각했고요. 자, 바로 잡아드리고요. 퇴근길 뉴스,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들어다 보니까 우리 이은지 기자가 오늘 특종 하나 하셨다고. 아니 어제. 어제요? 뭐였죠?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민망한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등록을 안 하셨구나. 개업 등록을 안 하고 이제 하셨다는 고문 활동을 그렇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아니, 위반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변호사 변협에다가 등록하고 변협 회비 다달이 얼마씩 내고 이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그러니까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약간 좀 민망하긴 하네요. 딴 것도 아니고. 네. 같이 계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랑 같이 계신 그 법원의 사무장님께서 많이 혼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고 미국도 화답을 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북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북쪽에서 반응도 없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 너무 섣부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북측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약간 엇갈린 반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조건부로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건을 들었는데 우리를 자극하고 트집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관계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무풀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 7시간 전에는 또 다른 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7시간 전에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다라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7시간 만에 또 김 부부장이 좀 다른 온도의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는 이제 이 부상의 담화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부정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 북한 쪽에도 이제 좀 해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미국의 대응을 겨냥한 것이지 종전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대북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 방점이 있는 취지의 설명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보니까 네. 리태성 외무상 부상이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을 때에는 네. 남측의 언론들, 우리 이제 남한의 언론들이 알아먹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제 발표가 나올 때, 담화 발표가 나올 때,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10, 100번을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이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된 건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적대시 정책이라는 거하고 종전선언은 세트거든요. 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종전선언이 되죠. 그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적대시 정책을 못 물리는 건데. 그렇지.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태성 부상이 발표를 할 때 사실은 같은 얘기였던 건데. 네. 남측에서 예상 외로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제 직접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첨삭지도 차원에서 좀 하지 않았나. 선풀인데 악플로 해석을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거 분명 선풀입니다라고 네, 와서 다시 얘기를 해준 한번 거다. 확인을. 대댓글을 단 거죠. 이제. 대댓글을 네. 달았다. 예. 어쨌든 사실은 선풀이든 악플이든 가장 안 좋은 건 무풀입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아무 반응도 안 나오면 그게 가장 부정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튼 댓글 대댓글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성급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하다라는 그 야당 측 발언에 대해서 좀 또 댓글을 다셨어요. 뭐라고 댓글을 다셨나요? 대대대 댓글인가요? 네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무풀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또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오는 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이미 합의가 돼 있었던 거다.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말한 취지는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도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인이 말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조금 좀 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진행자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정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종전선언 제안이 성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 오후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성급한 것처럼 보이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긴 시각에서 보면 저는 이제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올 초에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교황의 맞아요. 평양 평양 방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의 평양 방문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상황실이나 내지는 국정원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주로 한쪽이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박지원 원장은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의 그 햇볕 정책 시행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아마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남북 문제 풀기 위한 어떤 소명의식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네. 물밑 작업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제안할 때도 다양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 간에도 이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3국 내지는 4국. 그러니까 그렇죠. 한미, 북, 그다음에 그렇죠. 중국까지. 중국까지. 왜냐하면 이게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거든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4개국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는 것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요. 중전선언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비핵화와 달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어떤 문을 여는 의미거든요. 문을 연다고 해서 종착지에 평화협정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에 그대로 다다를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 열고 그다음에 네. 되게 험난한 길을 또 그렇죠.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성급한 댓글과 더 성급한 대댓글이 달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걸 살펴보면 역시 북측은 백두혈통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지 네. 실무자들이 노선을 네. 변경하거나 무슨 어떤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는 체제구나라는 점도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말이죠. 실무자가 소란을 일으키니까 나와서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에는 또 이제 실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또 실언했어요. 특히 집값 때문에 우리
단골손님들 청취자 여러분들 전부 다 고심이 크실 텐데 그러니까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죠. 국민의힘 2차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질문에 저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다라고 답을 해서 집이 오늘까지 없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 전 의원도 똑같이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라고 응수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좀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네라고 답하더니 또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을 비롯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부동산 문제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다. 뭐 얼마나 부자처럼 살았으면 이러냐. 굉장히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네. 유승민 의원이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공약 중에서 그렇죠. 주택 카피했다. 청약과 관련된 예. 그 내용을 특히 이제 군복무를 마친 젊은 남성한테 청약 가점을 주는 제도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카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사실상 낚인 셈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없으면서 공약이라고 내세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윤도리코, 뭐 카피 킬러, 카피 뭐 이런 등등, 카피 자객, 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이제 없어서 만들어보지 못했다. 청약통장. 윤석열 캠프 차원에서는 이거 이제 말실수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수가 잦으면 실력인 거고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는 이회창 전 후보가 사글세, 옥탑방 이런 거 몰라가지고 네. 전혀 뭐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정몽준 전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땐가 지하철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했는데 네. 몰랐어요. 50원이라고 했죠. 50원이라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국민들은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기존 이미지가 소주에 김치찌개 하는 이제 검사 이런 캐릭터라서 잘 잊고 계실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살아온 배경을 보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서 연희동에서 자란 교수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을 9번 시험 칠 때에도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서민층의 생활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을 늦게 해서 청약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라면 차라리 제가 사실 어렵지 않게 아버님 덕에 부유하게 자라서 검사만 하다 보니 청약통장 제도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더욱더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양해하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추석 민심부터 대장동 관련 의혹 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2차 토론까지 여쭤볼 사항이 많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추석 바쁘게 보내셨죠. 어제 뭐 TV 토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여러모로 바쁘셨을 텐데 먼저 오늘 공약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약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공무원 총원 감축하겠다. 그 대상에는 네, 여성가족부 폐지까지를 포함해서 하겠다. 이게 뭐 어떻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무원이 올해 말해서 한 125만 육박하는데요. 제가 한 20% 줄여서 100만으로 줄이겠다 임기 내에. 100만요. 100만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잖아요. 네네. 인구가 줄고 또 행정도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네. 훨씬 그 자동화되고 있고. 근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줄여줄 수 있고 이제 핵심은 민간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방향이 요즘 젊은이들 전부 거의 다 공시 준비하잖아요. 네네. 중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뻗어 나가는 나라들은 그 똑똑한 청년들이 청년들이 공시 준비하지 않거든요. 네. 창업을 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좀 줄여 나가고 네. 민간
민간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이 다음 정권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공공 부분이 이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그렇게 그 큰 건가 그 집단의 크기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 공공부 그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을 활성화하자. 그럼 민간 활성화 대책,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 활성화 대책이랑 같이 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청년들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비영리 부분, 사회적 경제, 네.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을 키우는 게 더 낫다. 사회적 경제, 제3섹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그렇죠. 예. 이게 사회적 공공 영역이잖아요. 정부 네네. 주도가 아니라 네. 민간 주도의 공공 영역을 키우는 것이 네. 공무원들은 계속 뭐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사업에 대한 오너십도 약하고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은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성이 길러지고 그걸로 또 글로벌하게 네. 뻗어나갈 수 있고 외국 NGO들 보면 네. 전 세계를 누비는 큰 NGO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 NGO 중에 그런 NGO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NGO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는 게 일자리 승수 효과도 훨씬 크고 전문성도 더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네네. 삼성 같은 영리 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NGO 출신이지만 네. 대한민국 NGO가 굉장히 똑똑하고 네. 아주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화하고 세계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너무 이게 정부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부의 소위 공무원증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숫자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도 심각하죠. 예.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보니까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 이런 쪽을 최근에 보니까 뭐 사회주택이나 이런 쪽을 또는 공무원들이 ATM처럼 서울시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 NGO 영역의 혁신이죠. 네네. 좀 부패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NGO가 더 커져 나가기 위해서라도 네. 내부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한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런 방향이라면 또 뭐 혹시 우리 하 의원님께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성가족부를 그 공무원 총원 감축 공약을 내시면서 여성가족부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가부 포함해서 예.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공무원 신분 보장이 헌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 고치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 공무원 이제 축소하는 게 네. 그게 아니고요. 법률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을 보면. 네, 국가공무원법에. 예. 그렇죠. 그래서 기존 법에도 충분히 저성과자나 부적격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없어짐으로써 필요 없는 이런 인력들을 축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대안은 매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평가시험, 공무원 적격 평가 시험을 칠 것이다. 그래서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좀 추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예. 그 말씀은 알겠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부를 딱 찍어서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여가부 거군요. 폐지는 이미 이전에 공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여가부 직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는 뭐 이런저런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발표하신 정책 말씀드렸고요. 한 사람이라서. 예. 예.
자, 대장동 의혹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어제 양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당 원내 대표단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거 사실 특검이 이 빠른 수사를 보장할 수 있나요? 지금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공히 요구하고 있는 반대 실제 이게 특검이 빨리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지사 의지죠.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죄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그래서 예예. 그래서 이 지사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뭐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사람 추천하는 거는 뭐 며칠이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특검이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빠르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아니요. 법 안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올려도 되잖아요. 아, 상설특검법으로 하자? 예, 그렇죠. 국회랑 협의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특검 법안을 내셨던데? 아니, 그거는, 그거는 민주당이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압박 차원에서 한 것이고, 네.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신속하게 하려면 상설특검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설특검법도 있고, 특임검사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는 이 지사 스스로 자기는 문제 없다 그러면서 자꾸 특검을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더 몰릴 거다. 네.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건지. 네네. 어차피 지금 이거는 모든 언론, 정치 핵심 관심 사안이 돼가지고 계속 이건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파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인터넷 수사대 분들이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사는 이 정무적인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가도 회피되지도 않고. 과거에 저는 최순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나오잖아요. 관련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깊이, 무게 같은 걸 너무 이 지사가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더 큰 코 다친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 하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소위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도 해요. 특검 법안이 정쟁은 더 강화시키고 특검 법안을 놓고 시간은 지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은 오히려 지체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 지사도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다. 네. 그럼 특검 왜 안 해요? 아니 그냥 수사로 하면 되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미 사실은 다 고소고발이 양측에서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한쪽이 반대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네네. 반대하지 않으면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면은 오히려 당신들이 특검을 해서 해라. 예.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 특검법을 이미 내셨으니까. 자, 그다음에 의원실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하 의원님이 의원실로 화천대유 자금 흐름 이 대장동 건으로 해서 제보들이 들어온다. 김앤중 한 사람이 이미 출국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제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조금 있는데요. 뭐 아직 밝힐 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교차 제보가 중복 제보가 들어와서 상당히 확실하다. 그래서 남모 변호사가 미국에 있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제보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여론이 더 시끄럽잖아요.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다 특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갈라준단 말이죠. 불확실한 거는 제외하고 확실한 것만 발표하고. 이래서 문제가 없다면 무고하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지금 정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간에 남모 변호사는 가족들과 함께 뭐 진작 출국을 했다라는 얘기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잠적했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셨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가 언론이 만든 잠적설이다 하고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동안 가겠는데요. 예, 한번. 남모 변호사도 저도 그렇게 확인했어요. 연초에 출국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안 들어온다. 뭐 하여튼간에. 아무튼 뭐 사실상 내용적으로 도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모 변호사나 뭐 조모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랑 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인 변호사분하고 전부 다 같은 법무법인 기역자로 시작하는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법무법원에서 나갔대요. 예, 같이 어쨌든 일을 그래서 했다. 네, 예. 그것도 수상한 점 중에 하나죠. 자기가 떳떳하면 법무법원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돈 그 정도 벌고 뭐 법인에 계속 저라도 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2차 토론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분 정도 2차 토론회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는 카피 논쟁이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네. 유승민 후보는 윤도리코다라고 혹평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또 그러더라고요. 청년 장병들. 네네, 그 얘기 했습니다, 지금. 주택 청약 가산점. 사실 그게 제가 원조예요. 아, 원조세요? 유승민 후보는 본인 거라 그러던데. 아니, 법안으로는 제가 원조고요. 아, 법안으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법안을 참고해서 법안은 공공재니까 이제 공약을 낸 거다. 아, 이거 원조집, 진짜 원조집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네. 이제 같은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네네. 큰 틀에서 공통 공약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저작권 특허권 등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표절 논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 그렇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제 제 공약도 그냥 마음대로 쓰시고.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 여가부 폐지 공약도 유승민, 하태경 같이 나갔잖아요. 네네. 같은 날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아. 예. 짜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공약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예. 제가 한두 시간 늦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약을 다른 사람 공약이나 심지어는 연설문 한 세 문단, 세 구절 이거를 출처 표시 없이 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사례도 있는데 그냥 뭐 우리끼리는 그냥 다 갖다 쓰자. 이게 이제 뭐 한국적 정치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할 텐데 뭐 괜찮다. 우리 하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니, 그걸 이제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좀 너무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연설문을 뺏기는 건 안 되죠. 예. 미국도 연설문 뺏긴 것 때문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이 공약 하나 냈다 출처 표시 안 했다고 해서 막 크게 사과하고 했던 일도 있었고 해서. 근데 아무튼 그 소스를 표시하는 것은 미국 사회한테서 배울 필요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출처 표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추천서 사실. 있잖아요. 어디 직장 추천서나 유학 갈 때 추천서. 네네. 그런 경우도 다른 사람이 쓰거나 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벌칙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본인 인생에 하자가 생길 정도로. 자, 그럼 한 가지만 그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죠. 예, 출처 표시는 하는 걸 배우는 게 좋겠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내용은 갖다 쓰자 서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1차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아무래도 우리 대승적으로 갖다 쓰자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하자. 이해를 좀 하자. 이해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절했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의원에 읽힌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해는 하고 그 내용을 이해는 하고 좀 갖다 쓰시는 건 좋겠다는 생각은 최소한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 조국 수홍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습니다. 무야홍이 아니라 조국 수홍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에 대해서 과잉된 수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잉을 지적하는 것과 조국을 수사한다는 방향과 목표는 잘 됐지만 과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에서 전부 다 과잉되지도 않았고 방향과 목표도 정당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 의원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중요한 거는 네. 홍준표 후보가 네. 자기 입장을 철회를 했죠. 네네. 과잉 수사라고 한 거는 자기가 오히려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철회를 했고,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 때 보니까 조금 네.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좀 너무 위축되신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위축되기도 합니까? 난 놀랐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약간 기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예. 너무 좀 위축되지 마시고, 네네. 예, 과거에 그 홍카콜라 시절에 네네.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자, 시간이 짧습니다. 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많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하태, 예, 이번에 4강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없으면 우리 당 경선 통행도 못하고 성공도 못합니다. 경선이 성공해야 반드시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태 꼭 4강에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23일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7명, 107명 명의로 특검법 대장동 관련된 얘기죠. 특검법 및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추경호 국민의힘 부대표님하고 권은희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하고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특검법 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는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두 당이 공조해서 함께 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건가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어제 국민의힘과 이와 관련해서 공동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두 당뿐만 아니라 사실 정의당도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도 사업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무능했거나 무책임했거나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 제 정당들이 공동정선,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제 특검이 발의될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이 양당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한 바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검이 오히려 빠른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항상 특검이 뭐 순조롭게 그 법안 합의해야 되고 또 특검 추천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예, 특검에 대해서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정당에서 그 두 가지 논리로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수사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좀 너무 약한 네네. 논거다 논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현재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현재 지금 FIU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허용을 포착하고 약 6개월 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보냈죠. 예,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네. 철저한 수사 의지가 경찰이나 또 검찰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경찰은 저는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를 좀 규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조금 고발장 접수된 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검찰은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왜 그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해서 네네. 또 전국이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 고발장을 받고 불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네. 그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의 이건 대상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을 대상으로 또 압수수색이 네. 광범위하게 진행된
그런 사안을 봤을 때 네. 그때 보여준 의지에 비교해서는 네. 지금 현재의 검찰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조금 아까 네. 하태경 의원은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게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설특검법은 추천권자가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추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 이 특검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에서 또 그 수사 의지를 가진 그러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경찰 검찰에 대해서 의지가 지금 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네. 추천권자를 굳이 법무부에 보류시켜 주는 것이 특검을 발의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 네.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진 특검팀을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고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그 특검법을 발의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적 공세만 과잉되고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죠.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성남의 뜰이라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 네. 시행사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로 공개된 그러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외에 뒷문으로 들어온 투자자들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전혀 알 수 없었던 뒷문 투자자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건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에 투자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뒷문 투자자가 있나요? 또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SK증권의 특정 금전 수탁을 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처음으로 밝혀진 뒷문 투자자이고요. 그거는 그리고 화천대유에 돈을 차입해준 키넨파트너스 뒤에 있는 전주 A씨가 또 다른 뒷문 투자자이고요. 또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밝혀진 성남대장 제1차 주식회사부터 제5차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 역시 이 화천대유에 돈을 대여를 해준 그런 알려지지 않는 그런 관련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가 될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뒷문을 열어놓고 뒷문으로 투자자를 받고 이 뒷문으로 투자 수익이 몽땅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도대체 시행이 됐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야 뭐 어차피 뒷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화천대유에다가 돈을 빌려준 키넨 파트너스. 그리고 그 키넨 파트너스에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A씨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그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과 이재명 후보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있다. 그 링크.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링크가 드러난 게 있나요? 뒷문으로 투자자를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이 관이 특히나 대주주로 참여하는 관민 공동개발 사업에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관민 공동개발 사업에서 투명성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지침서를 내고 공모 지침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들어온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뒷문의 투자자들이 있고 그 뒷문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가도록 하는 구조 자체의 사업이 이 성남의뜰에서 설계가 됐고 이 성남의뜰의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성남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평가했듯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정상적이고 특혜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업 구조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알고 이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의 핵심은 지금 투자자들, 소위 여기에 관여했던 화천대유의 그게 명시적 알려진 겉으로 드러난 투자자든 또는 뒷문 투자자든 이 투자자들과 이재명 후보 간의 연관성, 링크가 있느냐, 이걸 밝혀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수사의 핵심인 건가요? 최종적인 수사의 목적은 예. 그 부분에 대한 링크겠지만 네.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도대체 이런 이사간 구조의 사업에 얼마만큼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관여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능력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능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능력이 부패, 특혜로 연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특혜가 문제이고, 특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관민 공동개발 사업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성남시 모델을 따서 특혜 사업하는 구조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이 짧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앞서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굉음과 먼지구름 속에 갇힌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묘연한데 전후 좌우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겁을 먹고 반사적으로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방향 감각을 잃고 이리저리 뛰다가 기진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는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숨긴 후 먼지구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몸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은 포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폭탄이 터지고 먼지구름이 눈앞을 가립니다. 먼지구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우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춰뒀던 폭탄을, 그것도 오물이 가득 찬 폭탄을 터뜨리는 자, 그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뿌연 먼지구름 속에서 유권자들이 방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범인이다. 아니, 최소한 이 혼란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업 김과장, 신장개업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후루룩 깍꿍님 안녕하세요. 전에 코너명 김과장 참여로 선물로 녹용 주신 거 오늘 받았습니다. 어머님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저희가 감사드리죠.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전국의 김 과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듣는 게 목적이 수단인데 저희의 소원입니다. 김 과장님은 사실 빨리 김 부장님이 되고 싶을 텐데 한동안은 과장에 계시는 동안에는 네, 그리고 김 부장님이 되시면 그 밑에 있는 김 과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권해드리는 것으로. 네, 자, 정치권의 블랙홀 같이 됐어요. 소위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이 두 개입니다. 쟁점 관련해서는 어제는 여당 측 입장을 쭉 저희들이 들었고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을 쭉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하고 국민의당. 자, 그래서 오늘은 김 과장님들께서 수사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특검 법안하고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의당까지 비판에 가세했는데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 정치 과잉에 사실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을 법한 일이다. 자, 짧게 특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짧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원래 투트랙입니다. 수사를 특검을 하려면 특검 구성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법안 통과시키는데. 그리고 특검 이 대선 국면에서 1등 유력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특검을 자임할 법률가가 있을까?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특검 인사가 나올까? 사실 굉장히 요망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수사 과정에서 정말 굉장한 더 큰 의혹이나 유죄가 좀 확실할 것 같은 기소가 확실할 것 같은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게 나오면 그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의혹을 정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검 제안 성격도 상당히 짙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장 특검을 완전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아직 그 카드를 꺼내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검 제안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걸 길게 가져가서 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지금 수사가 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측을 고발 조치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왜 설계를 특정 어떤 기업에 유리하게 했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로 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이고 이게 공직선거법이든 배임이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라는 업체에 무슨 특혜가 있었고 이 개발 과정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초기인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면 수사 자체는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요원해지고 또 현실적으로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과반 출석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그 요건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찬성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국민적인 여론이 힘을 뒷받침해 준다면 특검 여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에 무르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르익지 않았다. 예. 즉 특검으로 할 만한 그러니까 공정성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게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이렇게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다. 근데 지금의 경찰과 검찰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을 해야 된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느냐. 저희가 특검을 여러 차례 지켜봤을 때 BBK 특검 사실상 이 본질을 뭉갰다라는 평가를 받고. 곰탕 특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뭐 드러킹 특검은 어쨌든 공소유지에 성공을 했고 굉장히 상반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검경을 못 믿겠어서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특검에 이를 만큼 공정성이 문제가 될 만큼 사실은 수사나 사실관계가 무르익지도 않았다라는 게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그래서 만약 그게 무르익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정치적인 공세에 가까운 특검 제안 아니냐. 근데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면 특검 얘기하겠어요. 한 글자라도 더 나오니까 진짜 문제 있나 보다. 볼륨을 키워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안 되죠. 정치적으로는 이해하나 법률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특검 제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로잰 듯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당 의견 다 듣고 우리 김 과장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수사 쟁점과 수사의 포인트를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라. 돈이 가리키는 곳을 봐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이 돈이 가는 곳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지 좀 하나씩 장 변호사님 먼저. 그래서 국민의힘이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이겁니다. 화천대유 누구 거냐. 이 돈의 흐름의 최종 흐름이 누구한테 저수지가 어디냐? 귀속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공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뭐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개발 방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왜 이 부분을 민간 영역에 맡겨서 이렇게 거대한 이익을 취하게 했느냐가 핵심인데 오늘도 뭐 헤럴드 경제죠. 이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그 당시에 그렇다면 부동산의 여건이 어땠는지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성남시 의회에서 이거 사업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설계가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뭐 우선주, 보통주 이야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화천대유는 이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는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랑 2종 우선주를 가진 하나은행 등등에게 먼저 분배를 한 이후에 남은 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자금 흐름과 뭐 이런 부분이 이재명 지사를 바로 정조준했다라고 보기도 지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의 문제로 약간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이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더 뭐 추격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니까 조금 다른 틀에서 보면 왜 공영 개발 안 했냐? 그럼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한도가 정부에서 돈이 없었어요, 성남시. 정부에서 그렇죠, 이제 그 한계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냥 순수 민간 개발을 하면 사실은 부패한 공직자들은 그게 더 유혹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LCT. 인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관 공동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민간 개발하고 도장 찍어주고 말하자면 백페이 뒷돈을 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큰 그 가닥에서 보면 무능 프레임이냐 부패 프레임이냐 이 두 가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부패했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근이나 이런 거에 인적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왜 이렇게 공이 더 많이 돈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했느냐. 5,503억을 환수한 것도 모자라다. 난 아직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히딩크다.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사례도 아닙니다. 해외 광물 개발 사업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자원외교 관련해서 그 광물 자원공사가 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다음 발레오 광산 이거저거 샀는데 그분 기소됐지만 다 무죄 나왔어요. 경영 판단에 의한 배임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쪽은 적자가 났는데도 그분은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흑자가 났는데 이제 흑자 폭이 작다고 얘기해서 배임죄가 된다. 이거 사실 언뜻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더 뚜렷이 볼 건 많이 있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같이 입찰을 들어갔던 게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얘네한테 유리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20점밖에 안 됐다는 게 지금 저쪽 주장인데 저는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설계를 보고도 왜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냐 이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없었느냐 이거 하나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항상 비리는 안 터지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나서 그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규모. 왜 이렇게 화천대유는 권순일, 김수남, 곽상도, 원유철 이런 이름들이 나오느냐. 뭔가 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와는 무관하게 또 뭔가 불법성은 없었느냐. 이 문제는 또 한번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특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불법이 있었느냐를 찾아가다가 보면 왜 몰랐느냐 어디까지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한 게 뭐가 있는 거냐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정치적 책임이 있었는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나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이나 또 뭐 여당 쪽에서도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소위 이렇게 뒷문 투자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또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걸 뒷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그렇게 명명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자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네.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 형식으로 또 뭐 천화동인 이런 1호부터 7호까지 예. 각각 또 주주들이 있는데 네. 그것 자체로 큰 수익을 냈다는 것으로 불법성이 규명됐다라고 보긴 어렵죠. 물론 저도 아니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많이 듭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네. 법률적으로 뭔가 비위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 중에 특혜가 있었는지 네. 그렇다면 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이었다, 시간이 빨랐다,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보면 화천대유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은행이라는 대형 금융권이 구성한 주도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들어갔던 것이고 제시했던 조건이 이게 수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세 개의 컨소시엄 중에 하나은행이 제시했던 조건이 제일 좋았고 거기에 네. 화천대유가 있었고 이런 어떤 점검 과정 중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비위 사실이 외부에 불거지고 막 법으로 처벌받고 이렇게 되는 건 사실 경쟁사가 제보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졸속적인 심사가 있었다면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이 기간을 길게 두면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빨리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심사 구조가 짜여져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과정 중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물론 왜 전직 대법관과 각종 고위직에 있었던 법조인들이 초롱성을 쌓듯이 들어가 있었는지 있냐? 그 부분은 사실 규명하고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해야 될 영역이지만 그것과 분리해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불법성을 마구 주장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텐데 공개 경쟁 입찰에서 네. 어느 한 그 선정된 쪽에 특혜나 미리 정보를 줬다거나 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다른 경쟁 업체들이 거기도 그냥 들러리스러 온 업체들이 아니라 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란 굉장히 말이에요. 대형 공무원들이죠. 굉장히 대규모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들 셋이 짜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서 들러리를 섰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뭐 이제 저 그들의 세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블루워크라고 할까? 하드 어려운 일들을 다 외주해서 이 화천대유가 화천대유에서 했죠. 일을 한 AMC, 거잖아요. 자산관리. AMC에서. 네. 그러니까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거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실제로 무슨 5천만 원을 넣고 지금 몇 천억을 먹은 건 아닌 거죠. 예, 그 부분부터 참.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어쨌든 350억을 해내서 했고, 예. 이제 그거 하고 그 와중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쭉 한 건데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이분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용역의 대가, 용역비 정도를 몇십억 정도를 지급받는 정도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것으로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이제 물음표가 이제 붙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 네네. 성남에서 했던 위례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게 채점자로 제가 채점자라면 네.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입찰 계획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화천대유를 주려고 밀어주려고 마음먹고 했다라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미 제보가 들어갔을 것 같고 네. 그랬으면 그렇게는 잘 벌써 안 돼요. 윤석열 총장님이나 최재형 원장님이 이미 출동을 하셨겠죠. 그렇지. 근데 그동안 그분들은 직무유기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만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검찰에서 수사와 보도를 계속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이렇게 구름 먼지 네. 구름을 좀 걷어내고 좀 보자면 첫 번째 5천만 원 투자하고 500억, 470 몇 억을 가져갔다. 이거는 자본금과 수익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부분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350억을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서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주식과는 달리 화천대유는 PFV SPC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이클이라서 이건 사실은 계약서 이렇게 배당 계약 수익 분배 계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PFV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조건 다 배당을 합니다. 수익이 네. 생기면.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다라고 보신다면 첫 번째 그다음에 공모 과정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특혜 공모가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에는 특혜가 공모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다음에 5천만 원으로 477억 수익 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자, 일단 요 구름 먼지는 좀 제껴놓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은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화천대유에 사실상 350억 빌려준 그 쩐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돈 그렇죠. 다 떼일 수 있는 거였잖아. 네. 그렇죠. 350억을 댔을 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네. 350억을 건진다는 보장이 사업 초기에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이자가 그것도 높지만 6.9%였는데 네. 사업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갑자기 투자로 바뀌면서 25%로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사이에 2015년과 17년 사이에 사업의 여건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도 증명이 되거든요. 예. 자, 사실은 사람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네. 했는데 오늘은 돈까지만 따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특정 법무법인이 왕창 나오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법무법인 기억으로 시작되는 것이. 네. 저도 그런 법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가 많은. 네네. 오늘 김 과장에서는요. 자, 그 대장동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고 좀 먼지 구름을 몇 개는 좀 제껴봤습니다. 아직도 살펴봐야 될 대목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갈 것 같은데요. 종종 또 우리 김 과장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특히 추석 연휴가 있었던 주라서 어느 때보다 여론 동향이 궁금한데 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연휴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요즘 그리고 뭐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밥상머리에 모여 앉기가 힘들어가지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특히 들어요. 코로나 상황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하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분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여론 동향. 어쨌든 간에 추석 한 주가 끼어있던 이번 여론 동향 봐야 되는데요. 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묻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 숫자로 확인된 게 좀 있나요? 오늘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네. 이제 그 RN서치 매경 MBN 의뢰로 RN서치가 21일, 20일 연휴 기간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 1,071명. 네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조사가 이제 주말 지나고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추석 민심이 각 후보 진영에 어떻게 작동했느냐.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이제 RN서치 요 조사인데요. 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보자면 이재명 34.2, 이낙연 30.7. 오유,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 2주 전 9월 9일 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은 그때는 이재명 36.5, 이낙연 22.8이었거든요. 예. 그 두 자릿수에서 지금 4% 포인트 차이로 붙어 있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이전에 결국 오차 이제, 범위 바깥에 있었다가. 예, 이제 화천대유 의혹. 이 의혹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 쪽이 내려간 폭보다 그 이낙연 후보 쪽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뒤에 말씀드렸지만 호남, 예. 호남 쪽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 이낙연 전 대표 예. 지지율이 좀 탄력을 받은 뭐 그런 요인도 같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적합도는 어떻게 되느냐 네. 보자면 홍준표 34.5, 윤석열 30.8. 예. 2주 전 대비해서 이제 2주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36.5, 윤석열 예비후보 26.5, 10%
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도 뭐 이제 그렇죠. 이제 그 각 당 진영에서 1, 2 후보가 이제 모두 혼선, 서로 간에 이제 혼선이다. 그렇게 네네.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번 이제 화천대유 건 네.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 뭐 이번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온 조사들 보면은 네. 화천대유 이슈의 방향과 크기,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 흐름, 또는 호남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까지 얹혀지면서 네.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흐름의 어떤 질적인 변화, 그래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화천대유 의혹이 호남 경선 그 여당 쪽으로 봤을 때 호남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화천대유 의혹이 이제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조정 내지는 하락을 보이지만 지지층 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주당 이제 최대 승부처라고 보여지는 구치기를 시도하는 이재명,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낙연. 호남 지역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어요. 있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보자면은 이 조사는 무등일보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20일, 21일 이번 주 뭐 월화 조사했었죠. 광주 800, 전남 800. 합 1,600명 했고요. 전체 접수를 봤을 때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2.5%포인트를 보였는데 여기서 보자면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당 결선 투표 가상 대결. 결선 투표 가상 대결. 진짜 뭐 클리어하게 둘 중에 누구냐.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빼고 둘 중에 한 명 꼽아라. 이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44.5, 이재명 지사 41.9.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이제 뭐 광주 쪽에서는 붙어 있고 전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고향이고 정치적 기반을 다진 곳이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낙연 대표의 근소한 우위. 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희들이 어제 인터뷰를 쭉 그 양 캠프 쪽에 여쭤보니까 대체로 전북은 이재명이 이긴다. 광주는 접전이다. 접전 내지는 이재명이 조금 앞선다. 이재명 캠프 쪽 얘기입니다. 전남도 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남에서는 이재명 캠프가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읽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국민 여론조사고요. 권리당원 대우는 또 다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거냐. 과반수 50 찍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45, 50. 이 공간에 들어서느냐, 45를 찍느냐 안 찍느냐가 결국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만약 이재명 지사가 45, 50 구간에 들어온다면은 이제 흐름을 쭉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45를 못 찍는다는 것은 결국 이낙연 대표에게 추월을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이 곧 그 말인데. 호남권에서. 그러다면 이제 이낙연 대표도 할 말이 있죠. 이제 정체성, 근거지, 전략 투표에 강한 이낙연이 드디어 추월했다.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논란 혹은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근데 결국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45 찍냐 안 찍냐가 이번 호남 경선을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례 없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를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돼요. 충청권에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패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 호남권에서 전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호남권에서 투표율이 지금 낮은 것이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그다음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보자면 당권자 수가 전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전북 그다음이 광주거든요. 이랬을 때 그 투표율이 인구수랑 비교해 봤을 때 또 어떤 변수가 될 거냐. 이제 좀 비례적으로 보자면은 강세 지역에서는 표가 터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 표가 안 터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표가 터진다는 게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추석 연휴에 이제 문자하고 투표 동료하고 헷갈리면서 그렇게 고연령층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이 낮다. 그런 또 현지 좀 전언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온라인 이런 접근성에서의 문제, 또 추석 요인.
뭐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 썩 좋아할 만한 현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네. 투표율이 나서 좀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이제 좀 불리하고 걱정이 좀 있겠네요. 이낙연 대표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요. 득표율을 보지 말고 득표 수를 봐라.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상쇄를 해야 찍어달라. 되는데 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23일 어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토론회 있었는데 평가가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데 어제 토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직 뭐 결과는 뭐 아직 안 근데 나왔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네. 윤석열 예비 후보가 꾸준히 트레이닝한 흔적은 보이는데 뭐 자꾸 보였어요 어제도. 트레이닝은 했지만 네. 실전에서 부닥치면서 계속 이제 사고 내지는 이제 어제도 말실수가 뒷얘기에 있었죠. 말실수가 좀 남겨지는데 청약 관련 말실수.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준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는구나. 그거는 그렇죠. 정책의 이해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어제 청약통장권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자면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좀 큰 사고 실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 자, 이번 주에 리서치 리터러시. 우리 한 1분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에 한번 해보죠. 1분 안에 들겠습니다. 리서치 분야와 선거조사. 리서치 분야에서의 선거조사의 특징이 뭐냐? 다른 리서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마케팅 리서치도 있고 한데 선거조사의 특징이 뭐냐? 리서치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또 하나는 이제 소셜 리서치, 소셜 사회조사. 리서치. 예, 또 예. 하나가 뭐냐면 시청률, 청취율, 구독률 조사입니다. 예. 근데 그 소셜 사회조사 안에 정치 정치조사가 선거가 들어가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조사라든지 그 시청률, 정치율 조사는 다 추정치입니다. 네네. 근데 유일하게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지, 조사가 그렇지. 선거조사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의 명운. 네. 그러니까 몇 대 몇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추정치지만 네. 실제로 실제로 뭐 그 1억 표든 2억 표든 마지막 한 장까지 다 까고 점수가 나오죠. 소수점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오늘 추석 앞두고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 이거 이러저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떨리는 얘기네요. 실제로 이제 예측에 실패해서 폭망한 회사도 있고요. 네, 네. 뭐 그 회사 언급하는 그렇지만 일단 각 회사들 ARS 내 면접이나 이런 데 저런 데도 각 예측치를 낼 겁니다. 그럼 네. 3월 9일 날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허용이 되지만 오차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지금까지 그 회사의 또 신뢰 또 무너지는 아주 위험한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다른 조사와 달리 선거조사는 예측과 실측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의 조사다. 그 그렇네요. 말씀을 드린 거잖아. 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주일 모두들 바쁘게 보내셨죠. 그래도 내일이 또 토요일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단골 손님들에게 감성 한 그릇 가득 채워 보내드립니다. 문화미식회. 이번 주 손님은 탱고의 영혼 반도네온을 연주하시는 우리 진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네오니스트,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는 뜻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진선 씨 보시면 앞에 악기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좀 몰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시니까 네. 마스크를 벗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혹시 네. 벗지 말아야 되는 사연이 있으면 계속 끼고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뾰루지가 나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반도네온을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반도네온은 일단 독일 지방에서 교회 종교 음악이나 이제 민속 음악에서 쓰이다가 네네. 이민자들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게 되면서 탱고 음악의 중심이 된 악기예요. 이게 독일에서 저는 당연히 네.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악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코디언이랑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아코디언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소리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한번. 일단은 보이는 것 자체로는 네. 우리가 아코디언은 이제 상체 메고 서서 앉아서도 하지만 상체 주로 이제 악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죠. 예, 네네. 이렇게. 근데 이제 반도네온은 이렇게 양쪽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하는데 소리도 아코디언은 약간 청량하고 밝은 느낌이 난다고 보면은 네. 반도네온은 약간 구슬픈 소리가
숨소리 같아요. 사람이 숨쉬는 네. 소리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연주 중에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음악에도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반도네온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반도네온으로 연주한 곡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일 그 익숙한 거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둘 다 아스토 피아졸라. 네. 예. 하나는 리베르 tango일 그쵸. 거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김연아의 2014년 소치 올림픽 네, 프리스케이팅에서 나왔던 아디오스 노니노. 네, 네. 안녕 아빠 뭐 이런 뜻이죠. 예. 네, 네. 이 두 곡일 텐데 먼저 한번 잠깐 반도네온 소리를 들려준다는 취지의 뜻에서 한번 이 그 리베르 tango? 네. 아주 짧게 보여드리면은 리베르 탱고가 더 많이 아시는 곡일 텐데. 네네. 네.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게 아스토 피아졸라의 리베르 tango.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좋아해요. 어쩌면 그렇게 딱 반도네온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저희들이 그 많은 질문을 준비를 해놨지만 네네. 질문보다는 연주를 많이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네. 먼저 연주 하나 듣고 요즘 어떻게 근황을 한 번 더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해 주실 곡은요. 네. 여인의 향기. 이것도 뭐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도네온 소리가 있었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예.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는 시네마 천국 OST. 네네. 예, 연주 순서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맞네요. 시네마 파라디소, 네. 시네마 천국. 이 반도네온 연주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곡 많은 자체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곡이라서 항상 공연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스피커 볼륨 올리시고요. 되도록이면 조용한 곳에서 듣는 게 좋습니다. 눈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반도네오니스트 진선님이 연주하는 시네마 천국 OST, 시네마 파라디소입니다.
네. TBS 좋아좋아님이 의학 시네마 천국 OST 7759님 삶의 무게에 우울했던 하루 지금 이 순간 마음 위로받아요. 참 좋다.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네. 후루룩 깍꿍님 반도네온 아코디언처럼 생겼네요. 음색 좋습니다. 윤세호님 진선 씨 연주 멋지세요. 근데 그 악기 뭐예요? 일단 연주는 멋진데 악기는 뭔지 모른다. 좀 늦게 들어오셨나 본데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고요. 독일 출생인데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반주 악기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은 원래 처음부터 반도네온 하셨던 건 아니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악기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아코디언도 하고. 아코디언. 예. 네, 그리고 옛날에는 드럼도 배우고. 아, 드럼이요? 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 네, 어쨌든 아코디언을 조금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네온을 하게 되면서 네네. 아코디언을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연주법이 좀 달라서. 연주법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네.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유럽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황보령 밴드에서 건반 했었다고. 네. 어떻게 다 아셨어요? 제가 또 다 제 음악 좋아하고 제가 황보령 밴드도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공연 보러도 종종 갔었는데 공연장에서 구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한 10년쯤 됐을까? 그때쯤에 이제 건반 키보디스트로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딱 그때였던 것 같은데 EBS에서 공연할 때 그때 자주 보러 갔었는데. 스페이스 공감. 예, 스페이스 공감에서. 네, 거기도 한 2번 같이 한 것 같아요. 구면이네요, 그럼. 저 황보영 밴드에 가서 건반 주시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유럽파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그거는 이제 제 첫 번째 선생님이 이탈리아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반도네온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돼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지 막 유럽 거의 이탈리아에서 산 건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반도네온 배우러 아르헨티나 가셨을 것 같은데 유럽으로 가셨더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저랑 말보다 음악이 더 좋다. 그럼 그 유럽파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다들 아시는 곡입니다. 여인의 향기 OST 뽀르나 까베자. 딱 들어보시면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진선 씨에게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지 기억나시죠? 고개 팍팍 꺾어가면서 하는 그춤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네네. 정말 너무 우아하고 멋지게 춤을 네네. 추죠. 자, 8464님 아름다운 연주 너무 감사해요. 운전 중이라 눈은 못 감고 소리는 많이 높여서 들었습니다. 와. 시사 맛집이 음악 맛집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보니까 이제 MC 장원 씨 다음 프로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쑥 들어왔다 나갔어요. 음악 소리 너무 좋다고. 네. 자기 방송 준비하러 이제 다시 나갔는데. 네. 자, 앞으로 목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연주자로서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음악 안에서도 다른 작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영상 음악이라던가. 아, 영상. 네네. 이제 좀 원래 작곡을 하긴 했는데 네. 좀 더 심화되게 좀 공부를 해본다던가.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네네. 가을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원래 연주 공연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섭외가 픽스가 돼도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밀리고 취소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뮤지션들이 나는 뮤지션인가 유튜버인가. 맞아요. 왜 유튜브 앞에서 연주하는 걸 주로 하신다고. 네, 저는 아직 안 찍었는데 네. 저도 한 번씩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동료들하고 연주 영상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네. 막 이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네. 톰과 제리님은 악기 다루는 분들 멋있다 멋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TBS 좋아님 반도네온은 배우기 어려운가요? 반도네온이 악마의 악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악기는 어디서 구하며 비싼가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악마의 악기라고 어떻게 소개가 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악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네온은 대중적인 악기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하려면은 이제 누군가 쓰시던 이제 중고 악기를 이제 산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구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배우는 거는 요즘 레슨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도네온 레슨 검색해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뜨니까. 저는 레슨을 하지 않는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지역이 어디시냐고 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연주자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려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저는 반도네온 연주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삐아졸라 연주다 이렇게 듣다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진선 씨, 그다음에 고상지 씨 이런 분들 연주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만 뵀어요. 제가 사실 공연장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했고, 황보령 밴드 때 뵀습니다. 황보령 밴드라고요. 아주 센 언니가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인디 밴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0년 전쯤에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CD에다 사인도 받고 막 이랬는데 지금 활동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령이 언니 맞나요? 황보령 씨인가요? 아니면 보령 언니인가요? 황보령 씨는? 저한테는 언니. 예, 아니 보령인지 령인지. 아, 령이에요. 그렇죠, 령이죠. 예. 자, 여기가 잠깐 흘렀는데요. 그 트리오 콰르텟 네.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 솔로 연주만 하기보다는 또 다른 협연을 많이 하시죠. 네, 주로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혼자는 잘 안 가는 편이에요. 네, 아니 원래 오늘 지금 피아노가 MR로 나가고 있는데 피아노 연주자 같이 오셔서 네네. 피아노 준비돼 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하셔서 못 오셨다고 이게 무척 아쉽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네네. 직접 피아노를 MR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예, 코로나 시대에 연주 되겠습니다. 자, 오늘 8797님 신장기업 오늘도 사랑합니다. 연주도 훌륭하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저 인사드리고 이게 힘도 많이 드나 봐요. 땀 막 더워 보이세요, 사실. 이게 뭐 펌프질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서 예, 네. 힘도 좀 많이 들어 보이고. 자, 저는 이 곡 들으면은요, 스케이트 날이 얼음 위를 싹 스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김연아 선수의
아련한 얼굴 표정, 그다음에 아주 우아한 활강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네. 공감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 아디오스 노니노 네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요. 오늘 신장식의 신장기업은 문을 닫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6시 6분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6시 6분에 뵙겠습니다. 네.